네, 지난 30년 동안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박수홍 씨는 선고 공판 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선고에 미칠 영향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의 전청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렸는데 관련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슈가 된 게 벌써 3년 전이더라고요. 우선은 쟁점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3년 정도가 된 사건이죠. 네. 박수홍 씨가 이제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를 믿고 이제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금전 관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맡겨왔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친형 부부가 다 이 돈을 횡령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박수홍 씨가 이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액수가 출연료 한 45억 원 정도다라고 네.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한 60억 원대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정리된 액수가 한 40억 원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2011년부터 한 10년 정도 박수홍 씨가 이 방송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 그중에 이제 출연료 일부를 이렇게 빼돌리는 형식으로 횡령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수홍 씨와 자세한 뭐 상의 없이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가의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회원권을 사면서 박수홍 씨에게 뭔가 이득이 가기보다는 이 친형 부부가 그러한 이익을 다 향유했다라고 지금 이제 혐의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박수홍 씨가 2021년 4월에 친형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오후 2시부터 1심 판결 관련한 지금 선고가 진행 중인데 눈에 띄는 게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박수홍 씨가 오히려 엄벌해달라 하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박수홍 씨의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 점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말 이제 법원 선고에 앞서서 본인이 이제 피해자다 보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는 전혀 합의라든지 아니면 선처의 의지가 없다. 나는 오히려 이 친형 부부에 대해서 엄벌해주기를 좀 탄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재판부에 피력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가능성은 법원 외적으로 사실 이제 박수홍 씨가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한 번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전히 굉장히 좀 확고한 입장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피해가 받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난 한 10년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마치 내가 노예가 된 것 같았다라는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도 사실 담겼고요. 그렇게 이제 형수 를 비롯해서 친형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선고 직전에 박수홍 씨처럼 엄벌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재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사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을 하는 경우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피고인과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그 내용이 내가 이렇게 좀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선처해달라라는 네. 이제 내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박수홍 씨 같은 경우처럼 정말 나는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고 그러한 의지가 없다. 이 사람을 최대한 좀 엄벌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도 탄원서를 제출을 해서 재판부에게 이렇게 좀 호소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친형 부부는 또 박수홍 씨 뒷바라지를 그동안 다 했다 하면서 선처 탄원서를 냈고 박수홍 씨는 엄벌 탄원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 결국에는 형량을 정할 때 양형 네. 기준이라는 것을 두고 정하게 될 텐데요. 박수홍 씨가 이렇게 제출한 엄벌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친형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선처 탄원서라고 하지만 실제 본인들이 피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성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뉘우치고 있고 내지는 박수홍 씨에 대해서 나는 자식같이 정말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십수년 동안 내가 보필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이제 점만 놓고 보자면 네. 박수홍 씨의 엄벌 탄원서가 오히려 재판부에게는 더 이렇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3범죄의 경우에는 그리고 물론 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재판부가 민감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범죄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나는 괜찮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선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전하면 그걸 사실 받아들여 주는 게 재판부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둘만 비교하자라면 박수홍 씨의 엄벌 탄원서가 아무래도 재판부에게는 더 좀 강하게 다가올 것이고 실제로 양형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선고 공판에서는 박수홍 씨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보면 박수홍 씨 어머니와 아버지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면서 뭐 직접 증인 역할도 하고 또 형 부부를 감싸기도 하고 심지어 사생활 폭로까지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어느 정도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박수홍 씨의 이제 부모님이 증인으로 나서서 친형 부부가 정말 이제 박수홍 씨를 잘 보살펴 준 것이다. 그리고 네.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라고 굉장히 친형 부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진술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횡령 범죄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이 만약에 친형 부부들이 정말 이렇게 돈을 빼돌려서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 유용한 것이 드러난다면 아무리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 친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고요. 다만 법원이 어쨌든 이렇게 돈의 흐름을 쫓아서 횡령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 전제 하에서 이렇게 가족 간의 좀 분란 내지는 가족이 정말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감정에 비추어서도 조금은 이제 법원에서도 좀 마음 아프게 볼 수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박 씨 친형 부부에게 이제 징역 7년 그리고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보다는 형한테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본 건데 부부의 이렇게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나는지도 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공동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요하게 범죄를 주도했고 내가 더 주도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마무리를 했느냐 이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사범, 방조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친형이 엔터테인먼트사의 이제 명의자였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로서 이름을 올렸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친형 부부가 이제 의견을 주고받은 그런 부분도 다 이제 법원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요. 네. 형이보다 이제 형수보다는 이 범죄 행위를 주도해서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에게는 더 중한 형, 범죄를 주도했기 때문에 7년형이라는 형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아내인 형수에 대해서는 사실 박수홍 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좀 혐의가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형이 주도하고 거기서 따라가는 종범 형태의 형식으로 어쨌든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검찰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검찰의 시각을 다 받아들여서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통은 이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좀 형량이 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이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 7년과 3년은요. 횡령 액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형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는 이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좀 적게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법정형만 말씀을 드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 횡령의 경우에 이득액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데요. 5억과 50억 사이에 있는 그러한 이제 피해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원
60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쟁점은 횡령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수홍 씨가 이렇게 엄벌 탄원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피해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서 그 양형 부분에 얼마나 반영할지 이것이 가장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된 속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전청조 씨 관련한 1심 선고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심 재판에 앞서서 이제 8일에 원래 나오기로 했는데 재판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일에 원래 이제 선고가 나왔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14일로 미뤄지게 된 것은 지금 전청조 씨만 이제 한 명 단독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호 팀장으로 이야기되는 이모 씨도 함께 공동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경호 팀장이 범죄에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정말 전청조 씨가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변론 종결이 됐었는데 이것을 재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경호 팀장으로 이야기되는 그 이모 씨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제 언제부터 뭐 알았고 그리고 어느 어떤 행위가 있었고 재판부가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함께를 선고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날짜를 늦출 수밖에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명의 공동 피고인이 올라가 있을 때 따로따로 이제 선고를 하기보다는 네. 사실 범죄 혐의 자체가 굉장히 다 얽혀 있고 함께 사실은 같은 시간대에 저질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연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담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내용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이 수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순방 일정을 수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청조 씨에게 검찰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중형으로 구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이제 사기 범죄 피해 액수가 지금 뭐 30억 원에 가량에 달한다고 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중형을 구형한 것이 맞습니다. 역시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이제 사기죄에 해당할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득액이 당연히 5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법조항을 적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전청조 씨에 대해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과거에 또 사기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중형 선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동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봐야 되는데요. 검찰이 설명하기로는 오로지 호화 생활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30억 원의 피해를 입은 물론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 지금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1심 선고 결과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청조 씨에게 가장 불리한 점은 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기 피해가 아무리 발생했더라도 그러한 사기 이득액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현금으로 환가해서 뭔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본인의 호화 생활을 위한 범행으로서 돈을 굉장히 많이 탕진을 했고 이미 써버린 경우가 많고요. 그나마 지금 남현희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일부 재산에 대해서 명품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이거 피해 회복에 쓰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네.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법원에서도 그러한 부분 가장 불리하게 볼 것이고요. 그리고 전부 자백하고 있다라는 것은 유리한 부분이긴 하지만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도 불리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이제 남현희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렇게 공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1심 선고 결과 이제 속보로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남현희 씨도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
있는데 이건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청조 씨는 사실 남현희 씨가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뭔가 재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기의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남현희 씨가 늘 주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수사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공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